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초유의 패의자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접종군이 도입 백신의 3배에 달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조국 전 장관 저서가 일부 지지층 대량 구매로 팔세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의 엄호가 이어졌고 송영길 대표는 조만간 입장 정리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두루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대선 출마 요구에도 답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친구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이 습득 후 한동안 사물함에 뒀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최면 수사를 마쳤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개최한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 개회식 영상에 평양 위성사진이 쓰여져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외주업체 실수라며 서울 위성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수거된 해양 쓰레기 83%가 플라스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티로폼인 부표는 2023년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예상은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역시 빗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3번째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야당이 반대하자 여당은 단 2분 만에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반나절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하고 예상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만 대통령이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무리수를 둔 건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상정 2분 만에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청문회 때도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그때의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해야 된다고.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 반나절 만인 오후 5시쯤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당부했지만 닷새 만에 그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야당은 김호수 총장의 부적격 사유가 14가지나 된다며 부적격 종합 세트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선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민주당 단독 법사위에 불참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호수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모두 부적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불법 출금 피의자란 점 외에도 친정부 코드 인사, 전관 변호사 고액 자문료 논란, 라임 옵티머스 관련자 변론 등 14가지를 부적격 사유에 올렸습니다. 33번째 야당 패싱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렸다고 가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정민 변호사는 피고인 장관의 피고인 총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김 총장에게 너도 검사냐고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김 총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인데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수사를 무마할 순 없으니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야당은 민생 법안 심사를 제외한 법사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김 총장 강행의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내일 취임합니다. 이어서 대규모 검찰 인사도 예고돼 있는데 인사를 앞두고 고위 검사들의 사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 여부가 다시 한번 관심이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정권 관련 수사팀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에 이어 고위직 중 두 번째 사의 표명입니다. 오 고검장은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온 다수의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 고검장의 사표는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의 기소 판단을 미루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항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흥 인천지검장도 떠날 때가 됐다면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중 빈자리는 최소 10자리로 늘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예고한 대로 대규모 인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적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박 장관은 내일 취임하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이번 주 후반 검사장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과 정권 관련 수사팀의 해체 여부가 관심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어제 첫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19시간 동안 긴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차관을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여러 질문을 쏟아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를 불러서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노도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를 빠져나옵니다. 사건 직후에 왜 전화하신 겁니까? 경찰은 이 차관을 19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이 차관을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서초경찰서 형사팀장인 A경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A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검찰은 A경감을 상대로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물망에 오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상대로 한 피의자 진술 조사에 경찰 고위 인사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여부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이번 주 국내로 들어와서 다음 달 10일부터 30살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게 맞게 됩니다. 선착순 접종인데 당장 오늘 밤 12시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부터는 30살 미만의 군인,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접종도 시작됩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한 사람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관련 종사자 등 371만 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해 예약하면 되는데 선착순 100만 명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신청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찍 맞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얀센 백신이 한 번만 맞는 거잖아요. 한 번만 맞는 거면 이게 편의상으로도 훨씬 편할 것 같고. 30살 미만 장병들은 다음 달 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같은 날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접종 목표를 사실상 1,400만 명으로 100만 명 높여 잡았습니다.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 5만 5천 회분은 내일 국내로 들어오는데 30살 미만 의료인들도 맞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만 9천 회분도 내일 추가 공급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에게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심한 두통이 나타났고 이후 사흘 만에 경련 증세로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혈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환자 상태는 호전되었고 현재는 경과 관찰이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327만 명 가운데 나온 첫 사례자로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부 부작용은 여전하지만 접종자 수가 늘면서 불신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4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 33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고등학교에서는 어제 고3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급생들을 검사한 결과 오늘 3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3학년 정원은 343명인데 모든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서는 좀 많이 있죠. 아이들이 학원이라든지 배우러 다니잖아요. 젊은 아이들이고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학교 나오고 막 그런 거죠. 첫 확진자보다 먼저 증상이 나타난 학생들도 여럿 있어 학교 측은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했고 사흘 뒤인 3일로 예정된 고3 모의평가도 온라인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근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367명도 오늘 전수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부터는 각급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형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찾아낸 확진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비상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 상황과 또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등교에 대한 부분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고3 수험생과 일반 교사 접종은 7월부터 시작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제 미국은 노마스크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서 3,700만 명이 이동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으로 해변으로 놀이공원으로 노마스크 인파들이 운집하면서 과연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세계 3대 자동차 경주대회 인디애나폴리스 500 경주장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앉은 관객들. 대부분 노마스크입니다. 지난해엔 관중 없이 치렀는데 올해엔 무려 13만 5천 명이 관람했습니다. I draw this positive attitude from them, and I guess it paid off today. So incredible. I was very touched by it. 토일월 사흘 연휴를 맞아 미국이 들썩였습니다. 성인의 51.5%가 백신을 접종한 데다 마스크 지침까지 완화되자 대거 여행길에 오른 겁니다. 금요일 하루에만 196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내 난동도 늘어 안전벨트를 매라고 한 승무원이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We have more than 20 times the amount of incidents we might have in a normal year of unruly passengers. 해변은 통제불능 수준입니다. 시애틀 해변에선 수백 명이 모인 파티가 열렸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보복 여행이라면서도 성인의 절반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2만 명대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내일 정식 출간됩니다. 이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 강성 지지층의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번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선거 패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해 당혹스럽다며 당이 다시 조국의 시간이라는 수렁에 빠져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새 지도부가 국민에게 답을 드려야 한다며 지도부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촛불항쟁 이후에 가장 뜨거웠던 일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송영길 대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회고록 관련해서 입장 말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대표님. 송 대표는 모레 예정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에 분명히 선을 긋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메시지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주요 원인으로 조국 사태가 꼽히고 있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더 잃을 경우 대선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조국이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책을 5권 주문했다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이젠 조국의 시간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조국 회고록을 둘러싼 여당 내 분열 양상에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은 진보 진영의 재앙이라고 촌평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이미 알려진 것처럼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회고록 출간 이후에 조국 전 장관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미 책 판매도 5만 부 가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과연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질지 대선 민심을 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여야 모두 그 파괴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판매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식 출간을 하루 앞둔 오늘 일부 대형 서점의 물량이 풀리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출판사 측은 이미 8쇄 인쇄에 들어갔다며 예약 주문을 합쳐 5만 부가량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많게는 100권, 조 전 장관 지지단체의 경우 몇천 권씩 주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친조국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촛불 대신 이젠 책을 들자는 구매 동료가 줄을 이었고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조 전 장관 책 대여를 요청하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조 전 장관도 책이 서점에 입고되자마자 완판됐다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링크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여권의 지지가 잇따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차라리 조 전 장관을 여당 대선 후보로 만들라고 비꼬았습니다. 결국 친문 구애를 하기 위한 작전인데 권력 탐욕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의 정서를 완전히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비어천가를 부를수록 민심은 더 싸늘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자명을 이어오던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개별 의원들을 만나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여부가 대선판 전체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행보도 이제는 주목해 볼 때가 된 듯합니다. 권성동 의원을 지난 주말 강릉에서 만났다는 소식은 오늘 오전에 전해졌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2명의 의원들을 더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서로의 등을 팔로 감싸고 환하게 웃습니다. 지난 토요일 외가가 있는 강릉을 찾은 윤 전 총장은 동갑내기 친구이자 검찰 선배인 권 의원에게 연락해 작은 횟집에서 2시간가량 만찬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 동석자가 대선 출마를 요구하자 윤 전 총장이 몸과 마음을 바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인 본인을 찾은 데 대해선 암묵적인 대권 도전과 입당 의사라고 해석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주 충청권 중진 의원과도 만났는데 정무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에 앞서서는 수도권 초선 의원도 만나 정책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제3지대론보다는 제1야당 입당을 통해 대선에 뛰어들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노동, 외교, 반도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온 윤 전 총장은 지난 27일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와 만찬 회동을 한 사실도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개발을 비판하며 LH 사태를 예견한 대표적 도시 전문가입니다. 신도시 개발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유 교수는 윤 전 총장이 LH에 대해 독과점은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장 경제 내 권력 집중을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매매 계약처럼 전월세 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소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만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거란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뜬 전월세 거래 내역입니다. 지금은 전체 계약의 30% 정도만 공개되는데 6월부터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계약 이후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를 비롯한 각급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져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집주인의 임대소득 정보가 과세 정보로 활용될 거란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과세 부담을 느낄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을 넘기거나 전세 공급이 더 줄어들 거란 관측입니다. 전세 부담을 일정 부분 좀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집주인들도 나타날 수 있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1년간 계도 기간을 둔 뒤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파문이 3기 신도시에서 재개발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의 한 재개발 지역에 LH 직원 10명이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서 주택 40채를 사들인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LH 경기지역본부 등 2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LH 경기지역 본부입니다. 경찰관들이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해 2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습니까?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 10명과 부동산 업자 등 12명이 성남 재개발 지역에 투기를 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재개발 예정지인 성남 수진, 신흥지구 원도심의 주택가 빌라 40채, 80억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곳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가족의 명의로도 사들였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1월 LH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찰은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확정 발표 이후 집값은 3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고가 되면 때부터 어려운데 2년 전부터 올랐다고 보시면 2, 3억 올랐네, 3억.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LH 전현직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LH 사태 여파로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수도권 4만 호 공급이라는 정부 계획도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첫 발을 뗀 게 전체 물량의 3%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죠.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과천시의 땅을 또다시 팔아먹는 그런 짓이다. 광화문광장을 다 파괴하고서 거기다가 아파트 지은다면 과연 서울 시민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과천 시민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아파트 4,000채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침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이 공원이 포함된 부지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휴식 공간을 빼앗길 수 없다며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추진하는 등 10개월째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만채를 짓기로 한 서울 태릉CC 일대도 주민들 반발에 부딪힌 비슷한 상황이죠. 예, 과천과 태릉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렇다 치고 그럼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주택 1000채 이상 기준으로 이 수도권 공공택지 11곳에 아파트 총 4만 채 공급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는데요. 예. 과천과 태릉을 제외한 9곳 중 용산, 정비창 등 6곳은 세부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고 2곳은 토지 정화, 이전 부지 미정 등으로 지연이 돼서 현재 1190채를 짓기로 한 영등포 쪽방촌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상태로 알려집니다. 즉 전체 4만 채 중 공급 계획이 구체화된 건 3%에 불과한 셈이죠. 자, 그러니까 이 97%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다 제각각인데 정부 해결책은 나왔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견이 있는 지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용산, 정비창 등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 중이며 오염 정화, 기관 이전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근본 원인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지적도 큽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공주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 결국 정부의 계획이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차질이 불가피하고 만약 그렇다면 기존의 매물이라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18건으로 올 1월 거래량의 3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위축 심리는 더욱 커질 거란 전망이 현재로선 큽니다. 수요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숨진 대학생과 함께 있었던 친구의 휴대폰이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습득됐죠. 경찰이 최면 조사를 동원해서 습득 경위 파악에 들어갔는데 우선 환경미화원은 휴대폰을 한동안 사물함에 보관해 오다가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구 측은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의 한 환경미화원은 어제 오전 11시 27분쯤 안내센터에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그 아이폰 그레이를 부른 부분을 공공안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초경찰서 강력팀에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한강에서 숨진 대학생과 함께 있던 친구 휴대폰임을 확인한 뒤 곧바로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면 조사를 동원해 휴대폰을 발견한 시점과 당시 정황 등을 캐물었습니다. 미화원은 한강공원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뒤 개인 사물함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말만 믿을 수 없는 상태라. 이런 가운데 친구 측은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친구 측의 변호인은 개인정보 공개와 명예훼손 등 모든 위법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렇게 휴대전화가 발견된 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입니다. 그 사이 온라인에서는 화면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경찰 고위직을 사칭한 가짜뉴스도 나왔는데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조회수를 올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한강변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세 사람. 대학생 A씨가 사라진 지난달 25일 새벽. 한강공원 인근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 A씨 시신을 끌고 가는 3명이라는 제목으로 가공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죠.
누군가 A씨를 업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혹인데 이미 경찰이 사건과 무관한 영상이라고 밝힌 뒤였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80만이 넘었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유족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경찰 수사와 관련한 가짜 뉴스도 유포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팀을 질책하고 대체 조직을 구성했다는 황당한 내용. 송정의 대전경찰청장도 가짜 뉴스에 이용당했습니다. 송 청장이 A씨 사건 수사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비판했다는 내용인데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한 달간의 수사를 통해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수사한 상으로 볼 때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온갖 추측과 허위 정보가 담긴 자극적인 영상들은 줄지 않고 있죠. 최근 한 유튜버는 사건 현장에 나가 라이브 방송을 하며 슈퍼챗, 즉 실시간 후원으로만 2천만 원 넘는 돈을 벌어들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영상을 올린 다른 유튜버들도 평균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추측과 의혹 제기로 후원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고 콘텐츠가 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진실이 아님을 인지시키기 위한 공적인 노력들 좀 더 집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난무하고 있는 가짜 뉴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중 고교생에게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되는데요. 막상 쓰려고 편의점에 가면 매대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고희동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계산대에 선 고교생 2명 사이에 짧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거는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출시가 된 것만 내세요. 같은 편의점 도시락이지만 나트륨 함량 등에 따라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서울시 교육청이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에서 1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살 수 있는 제품군은 도시락과 우유, 계란 등 10개 품목뿐. 흰 우유가 아니거나 내용물에 채소가 없으면 구매가 제한됩니다. 살 수 있는 제품이 한정돼 있다 보니 편의점에선 때 아닌 도시락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오늘 그럼 10시 반에 들어왔는데 바로 하신 거예요? 학생들은 점심거리를 찾느라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 희망 바우처 상품이 되는 게 몇 개 없어서 찾기도 힘들고 일부 학부모의 사재기도 품귀 현상에 한몫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구매 가능 물품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지만 편의점 외에 사용처 추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투자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족한데 세금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과세를 해도 대선이 있는 내년 말고 내후년부터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코인 민심을 잡아야 젊은 층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분노한 투자자들의 글이 넘쳐납니다. 투자자 보호할 생각은 없고 세금 거둘 생각만 한다. 코인과 주식이 그나마 희망인데 세금 폭탄 때린다는 글부터 세금알을 낳는 거위 배째려고 안 할 테니 장기적으론 낫다는 조롱글도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시세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이른바 코인 민심에 불을 지핀 겁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사업자를 통해 개인별 거래 내역을 파악해 과세 대상자를 걸러내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환경 기반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한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는. 정치권에선 과세 연기론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금융당국의 잇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겹쳐 급락했던 가상화폐 시세는 큰손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 소식에 다시 오르는 등 불안한 급등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 해안가만 나가봐도 파도에 밀려온 흰 스티로폼 부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소재의 어구와 어망도 해양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대다수일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 밖이죠. 우선 바다를 위해서 스티로폼인 부표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인근 바다.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의 청항선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건져 올립니다. 커다란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부표와 밧줄, 그물이 대부분입니다. 동그란 저희 플라스틱은 그 어구 쓰는 그 부위라고 그물 같은 거 묶어놓으면 표시해주는 그런 거고요. 저건 말 그대로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한 번 출항할 때마다 1톤백 약 2개 정도를 채워서 돌아오는데 지난해 이곳 인천지사에서만 1,000세제곱미터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높이로는 63빌딩 약 4개, 길이로는 KTX 약 7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연안 곳곳에도 바다에서 떠밀려 오거나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술병들도 있고 그리고 줄이나 스티로폴 이런 류가 있어요. 아마 낚시 용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면서 걸으면서 사실 별로 없다 했는데 좀 걸으면 걸을수록 정말 많이 연안에 정말 많은 쓰레기가 있는. 최근 3년간 국내 해안에서 수거된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건 83%를 차지하는 플라스틱류입니다. 음료수병이나 뚜껑, 스티로폼 부표, 어업용 밧줄 등의 순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년에는 폐 어구와 폐 부표를 가져오면 미리 냈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여름철 더 빛을 발하는 게 얼음 정수기죠. 이 제조사 말대로 정기 점검해서 사용하면은 위생에 문제 없지 싶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정수기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컵만 갖다 대면 와르르 얼음이 쏟아지는 얼음 정수기. 제조사가 정기 관리해줘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해드리는데 그런데 3년 넘게 얼음 정수기를 써온 한 소비자는 최근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 관리를 받고 2달 후 다시 보니 내부 얼음틀에 시커먼 이물질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새까맣고 윤기가 반질반질한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음 트레이가 썩어 있고 속에는 심층 냄새. 냉장고에 달린 얼음 정수기 이용자도 비슷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관리사가 다녀간 뒤인데도 얼음이 나오는 구멍 주변에 이물질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당연히 관리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인터넷 등에도 얼음 정수기 위생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이어지는데 얼음 정수기는 제빙기 부위는 온도가 낮고 주변은 상온이다 보니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내부가 습해져 곰팡이 등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온도 차이가 있고 이 내부가 그 바깥으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업계도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단열이 덜 된다면 어떤 이슬이 맺힐 수는 있죠. 그럼 이슬이 맺히면 거기서 어떤 흡착이 돼가지고 좀 지저분해진다든가 일어나는 수 있는데
때문에 일반 정수기보다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 냉장고도 매니저가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청소 서비스랑 필터 관리랑 같이 해드려요. 소비자가 직접 하려 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청소할 수도 있어요? 부장이라면 그때는 고객님. 정부는 관리 책임이 소비자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는 소비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 사안인데 전문가들의 그 수리를 의뢰를 해서 하든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정용 정수기 이물질 불만은 2,457건으로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업체는 소비자 탓하기 일쑤이고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했고 뭐 커피 같은 거 먹어가지고 튀기면 곰팡이가 생긴다. 오히려 블랙 컨슈머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추측입니다. 이게 회수를 인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손대기 힘든 얼음 정수기. 소비자는 불안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예, 이번엔 저희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해리스 전 대사가 퇴임했고 넉 달 넘게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비어 있는데 곧 후임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수의 미국 전직 관료들을 취재해 보니 미 국무부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차기 주한 미 대사로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명된다면 연이어 사성 장군 출신이 맡게 되는 건데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도발에는 강하게 대처한다는 메시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구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 전 고위 관료와 주한미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전 외교관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국무부가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주한미 대사로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며 임명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미 태평양 사령부 육군 사령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대사로 임명될 경우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에 이어 연달아 사성 장군 출신이 발탁되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한반도 미 전략자산 전개를 주장했습니다. I'm talking about nuclear capable bombers, F-35 joint strike fighters, aircraft carriers, nuclear submarines. All these things that are options. 최근 포럼에 참석해선 북한과의 대화도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된 것에 대해 북한과의 더 나은 대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선택에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China be dissuaded from the view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 weak link in the United States alliance system.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어제 개막한 환경 분야 대규모 회의인 P4G 정상회의가 잠시 뒤에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립니다. 정부는 우리가 처음 개최한 환경 분야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정작 어제 개막식에서 전 세계로 송출된 영상에는 서울 대신 평양의 위성사진이 들어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서울 대신 평양을 넣은 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권한영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오프닝 영상. 대한민국 서울에서 기후환경 다자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위성 사진이 줌아웃됩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서울 여의도가 아닌 평양 능라도가 나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음 여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며 자랑했는데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주관했던 국제회의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사고 발생 후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의전실 잘못이 아닌 외교부 P4G 기획단이 만든 것이라고 했고 외교부는 행사 직전까지 편집 수정하는 과정에서 영상 제작사 측의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서울인지 평양인지 구분도 못하냐며 기강회의와 안이한 인식이 부른 의전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검수를 거치고 리허설까지 마쳤을 영상이기에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중국의 저출산 정책은 익히 알고 있죠. 현재는 아이를 성별 구분 없이 둘만 갖도록 하는 두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5년 전 중국은 35년간 펼쳐왔던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한가정당 2자녀까지 허용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政策落地以后这个我们预测到2020年那么总人口是14.3亿，所以说呢还不到14.5亿，所以说预留了空间。 하지만 가임 연령 여성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한 출산 기피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同时，人口老龄化程度进一步加深，未来一段时期将面临人口长期持续发展的压力。 결국 5년 만에 3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또 완화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인구 정점까지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겁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번 조치로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출산 기피의 원인을 없애주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아 3자녀는커녕 한 명도 낳지 않으려고 한다며 주택 문제와 취업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다가오는 6월은 축구팬에게는 설레는 한 달이 될 듯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3경기가 열리는데 손흥민, 황의조 등 대표팀 최정예 멤버도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모처럼 만에 활력이 넘치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황의조, 김민재까지 그야말로 최정예가 모두 모였습니다. 특히 파주에서 손발을 맞추는 건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불참으로 한국은 H조 1위가 됐지만 승점 격차가 아주 촘촘한 만큼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벤토에서 11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린 황의조의 책임감이 남다른 이유입니다. 공격수니까 저는 최대한 골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팀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올 시즌 소속팀 프랑스 리그 보르도에서도 12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만큼 역시 최고의 시즌을 보낸 동갑내기 손흥민과 함께 선보일 호흡은 축구 팬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로 잘하는 점이 뭐고 서로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번 대회엔 4,000명의 관중 입장이 허용된 가운데 TV조선은 다음 달 5일과 9일 열리는 투르크메니스탄전과 스리랑카전을 단독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피해 얼룩진 비단 속적삼을 집어든 연산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피해 흔적에서 어마마마의 처량한 곡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월탄 박종화가 역사소설 금삼의 피에서 연산군이 폭군으로 표변하는 순간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폐위된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며 토했던 피를 보는 순간 이성을 잃고 복수심에 눈이 먼다는 설정이죠. 자서전이 삶을 돌아보는 주관적 수레라면 회고록은 역사적 사건의 내막과 진상을 담아내는 기록입니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판사에게 신문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썼다고 했듯 회고록은 역사 법정의 최후 진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극작가 차범석은 자신을 처형대 위에 올려놓을 용기와 겸손으로 거짓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회고록을 쓸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가족에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썼다는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서점에 나오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피라는 단어에서부터 격한 감정이 느껴지고 이 책의 성격을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돼 있어서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뇌물수수, 위조 공문서 행사를 비롯한 1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정경심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부인 재판 때마다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재판에서 묵비권 조항에 따르겠다는 말을 303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책을 써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나선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친조국 세력은 그동안 조국 가족의 입시 비리 혐의를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어느 소설가는 예전 정권에 비하면 조족 지혈도 못 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국 가족의 피를 뜻하는 신조 조족 지혈이 또 등장했습니다. 전혀 다른 이 두 조족 지혈 사이의 괴리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벌써 수만 권이 예약 판매될 정도로 강성 지지층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까지 이 열광에 호응하면서 조국의 시간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조 전 장관은 나를 밟고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조국의 시간이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안겼는지 벌써 다 잊었냐고, 그리고 그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얼마나 후퇴시켰는지 벌써 다 잊었냐고. 5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다시 조국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6월로 접어들면서 점차 여름다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올라 날이 더워질 텐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모레는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날이 되겠고요.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좀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200m의 앞이 겨우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서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고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아침의 경우 서울이 18도, 대구는 1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 28도, 대전과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1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